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이광목 교수님과 함께 소화기내과에서 임상조 교수로 일하고 있는 이지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부담 없이 어려운 약제나 그런 내용은 없어서 부담 없이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게서 특별히 임신 문제가 대두되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염증성 장질환 진단 시기 자체가 25세에서 35세 정도로 아주 젊습니다. 그리고 50세 이상의, 50% 이상의 환자가 32세 전에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병 자체가 약제로 계속 지속적인 질환 조절이 필요한 병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병 자체가 임신이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약제가 또 임신이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많은 젊은 환우분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문제입니다. 과연 내가 임신을 정상인처럼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인데요. 활동성이 없고 그리고 내과적으로 조절이 잘 되는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은 일반인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신율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연구를 해봤더니 일반 사람보다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의 자녀 수가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조금 분석을 해봤더니 환자 스스로가 오히려 조금 겁을 먹고 아이를 갖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크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 특히 크론병 환자분들은 장절제 수술을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심한 궤양성 대장염 환자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소장이랑 항문을 이어붙이는 그런 수술 등을 받게 되는데, 이런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시행하지 않은 경우보다 불임 위험이 한 3배 정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염증성 장질환 자체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수술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복강 내에 유착이 생기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불임 위험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궁금증이, 그럼 내 이 병이 자녀들한테 유전이 될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크론병이 아빠든 엄마든 한 명이 크론병이라면 태어난 자녀가 이제 염증성 장질환일 확률 100명 중에 2명에서 3명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부모 중에 1명이 이제 궤양성 대장염일 경우에는 100명 중에 이제 0.5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도 발병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엄마 아빠 둘 다 염증성 장질환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거의 30%까지 위험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인구에서 생각하기보다는 꽤 높은 수치이긴 합니다. 뭐 100명에서 3명까지도, 많게는 30%까지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외국의 대규모 연구에서도 보면 1차 직계 가족의 위험도는 1% 미만 정도라고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수치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외국에서 시행한 조사인데요. 궤양성 대장염 환자가 한 12,000명 정도, 크론병 환자 한 3,000명 정도. 그래서 총 15,000명 환자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 환자들에게서 태어나는 이제 염증성 장질환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13명, 19명, 56명, 13명 해서 다 더하면 한 1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15,000명 중에 한 100명 정도니까 한 1% 미만이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임신과 질병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 병 자체가 안정기에 있고 조절이 잘 되고 있다면 아가가 선천성 기형이 있거나 아니면 뭐 임신 중에 유산이나 사산이 되거나 임신성 합병증으로 인한 뭐 산모의 고혈압, 단백뇨 이런 위험성이 일반 산모와 차이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잘 관해가 되어 있는,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그 안정기에 있는 사람들이 임신을 했을 때는 그냥 비임산부와 비임산부가 아니고 비질환자, 그러니까 정상인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재발이 어느 정도에선 가능하지만 환자분들은, 하지만 재발을 한다 하더라도
관액기 임신을 했다면 그 환자들 중에서 한 90%까지도 문제없이 그냥 임신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문헌에서는 한 6개월 정도 관의 기간을 가지고 6개월 정도 이제 잘 병이 유지될 때 그럴 때 임신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활동기에 임신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요. 재발이 이제 총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이 임신했을 때 보통 한 10%에서 한 40%까지도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 활동기에 만약에 임신을 하면 재발을 한 환자들의 50%에서 60%까지 환자가 임신 중에 계속 활성 상태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질환이 계속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조산이나 유산, 신생아 저체중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있게 됩니다. 조금 재밌는 것은 또 그 재발이 환자가 원하지 않은 임신을 했을 때는 한 40%까지 나타나고 내가 임신을 원해서 계획적인 임신을 했을 때는 한 12% 정도로 계획 임신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재발률이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심리적 요인도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따라서 임신을 계획을 하고 그리고 질병이 관의 상태로 잘 유지가 되는 그런 상태에서 임신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 연구인데요. 2015년도에 미국의 염증성 장질환 환자 중에서 임신한 환자만 1,500명을 대상으로 조금 이제 연구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전체적으로 그냥 관찰을 해봤더니 재발이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게서 크론병 환자보다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분석하기로는 궤양성 대장염 환자분들은 대부분 메살라진 정도의 약한 치료로 유지가 되는 환자분들이 많고 크론병은 궤양성 대장염보다 조금 더 경과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서 강력한 치료를 생물학적 제재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래도 약제 사용이 크론병이 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재발이 적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결론도 내리긴 했는데요. 따라서 임신했다고 우리가 무서워서 무조건 약제를 함부로 끊는 것보다는 질병을 계속 잘 억제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약제든 태아에 대한 영향이 없을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건 뒤에서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임신을 관액기에 됐다면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활동성 질환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면 어떤 경과를 보일까요? 그 염증성 장질환 전체 환자분들로 봤을 때는 정상인보다 유산율이 2~3배 정도 높고 조산율도 한 2배 정도 높고 신생아 저체중도 한 2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결과를 보이는데 이게 이제 4,000명 정도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미루어 봤을 때 비활동성기일 때 임신을 했다면 앞에서 계속 경과가 좋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로 봤을 때는 이렇게 경과가 안 좋은 이유가 아마도 그 활동성 환자들이 다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치료에 필요한 약제를 잘 복용하고 병을 억제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약제가 태아한테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요?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약제를 다 끊는 것이 제일 좋겠죠. 약제에 영향이 전혀 없을 거니까. 하지만 앞서서 보여드린 것처럼 질병의 활성도가 높을수록 임신에 더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도 꽤나 안전하게 쓸 수 있다라고 밝혀진 약들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요. 보시면 대부분 이제 쓰고 계시는 약제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메살라민, 그다음에 소론도라고 불리는 스테로이드, 그리고 이제 아자프린, 아자시오프린 이런 약들은 대부분 임신 중에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씩 보여드리면요. 5-아미노살리실산이라고 불리는 지금 뭐 펜타사, 아사콜 이런 이름들로 다 지금 약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예전에 흔히 사용되던 약은 이제 설파살라진이라는 약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본원에서도 처방을 잘 하지 않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설파살라진에 포함된 설파피리딘기 때문에 남성에게서 불임도 일어나고 그래서 임신 문제에선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을 때는
이제 엽산을 하루에 2mg까지 충분히 복용해 주어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왔는데요. 요즘은 잘 사용되지 않으니까 조금 넘어가고,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드시고 계시는 이런 펜타사나 아사콜 같은 약제들은 궤양성 대장염 이제 1차 유지 치료죠. 그래서 많이들 쓰고 계신데요. 연구를 보면 한 300명 정도의 임신한 환자들이 이 메살라진을 먹었는데 하루에 한 2g 정도 복용하고 있었고, 2g 정도면 아마 환자분들이 지금 유지치료에 사용하는 용량 정도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높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봤더니 건강 대조군, 그러니까 건강인들에게서 선천성 기형을 비교해 봤더니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천성 기형 걱정 없이 그냥 안전하게 좀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스테로이드는 병이 악화됐을 때 활성기에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재발에 흔히 사용되어지고, 약제 자체가 태반이랑 태아 모유로 다 이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알약으로 먹는 우리가 소론도라는 약은 대사가 효율적으로 되고, 연구에서도 봐도 자연유산, 조산, 사산, 선천성 기형 이런 것들이 약을 먹고 있어도 일반인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병원에서 알약 먹는 약으로 사용되어지진 않는데요. 부데소나이드라는 스테로이드도 안전하게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면역 억제제로 드시게 되는 아자프린, 아자시오프린은 보시면 이 약제는 태반을 많이 통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FDA 분류로는 D로 꽤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약이긴 한데요. 이게 먹는 제제는 또 약제 활성도가 낮고,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그 임신 환자 한 400명에 계속 아자프린을 먹어봤고, 그 임신 환자들의 아가들을 4년 동안이나 관찰했습니다. 그랬는데 선천성 기형이나 임신 합병증 위험도가 별로 증가하지 않았고, 그래서 질병이 잘 조절되는 경우라면, 이 약으로 조절이 잘 되면 임신 이전에 부작용 우려해서 먼저 중단할 이유가 없고, 임신 후에도 필요하면 계속 사용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질병을 조절하는 게 우리는 더 먼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임신 초에 이거를 추가하지는 말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약제 자체가 드셔보셔서 느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식욕이 좀 떨어지고 구역질도 나고 다른 부작용, 적지만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추가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남성 환자들이 복용하시는 것은 임신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학적 제제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는 감염의 위험성 때문에 끊는 것이 좋겠습니다. 레미케이드, 휴미라 이런 이름들로 이제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항 TNF 제제, 생물학적 제제는 FDA 분류 B로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연구 결과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외국이랑 다 보면은 꾸준히 조산, 저체중, 기형, 유산 이런 것과 연관성이 없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고, 이게 이 약제 자체는 초기에는 태반을 거의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중기랑 후반부로 갈수록 태반의 이동이 증가하기 때문에 임신 후기 30주 이후에는 이제 투여를 주치의와 상담하여서 피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500명의 임신 환자 중에서 500명 이상이 이 약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선천성 기형 위험은 전혀 증가하지가 않았고, 아자시오프린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는 약간 위험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연구들은 괜찮다는 결과들이 많아서 비교적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약자 자체가 남성에게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정자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임상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어서 그냥 남성에게서도 안전하게 사용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쭉 정리를 해보면 아자시오프린은 여성에게서는 임시 준비 중, 임신 중 모두 사용 가능하고, 레미케이드와 병용 사용할 때는 조금 끊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성에게서는 임신과 상관없기 때문에 계속 드시면 되고요. 레미케이드나 휴미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신 후기에는 조금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이제 권고사항이 있고, 아자시오프린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자시오프린을 좀 끊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어지고요. 레미케이드 같은 경우는 남성에게서는 정자수 감소를 가능하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아직 임상적으로 밝혀진 근거가 없어서 계속 사용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여러 가지 생물학적 제재는 분원에서 사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좀 근거나 연구가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분만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은 제왕절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연 분만이 다 가능하고, 크론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항문 병변이 비활동성이거나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아니면 아예 그런 병변이 없는 경우 자연 분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떤 악화되고 활동성의 항문 주위 병변이 있다면 이게 자연 분만 때문에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왕절개를 권유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뭐 장절제술을 받았다, 회장조루술을 받았다 이런 기왕력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자연 분만 하실 수 있습니다. 수유는 장점이 많아서 장려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수유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제 약제가 또 걱정이 되죠. 아가한테 어떻게 전달이 될 것인가. 근데 이제 메살라민,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은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아자시오프린 같은 경우는 임상적 근거가 많지 않지만 이제 실험을 해보면 복용 4시간 이후에 그 태아에게 많은 양이 전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이 지나고 나서 수유를 하라라고 권고되어 있고, 레미케이드나 휴미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가 아직은 많이 없어서 근거가 많지 않고, 레미케이드는 이제 주사 맞은 후에 1에서 3일 이후에 배설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은 뭐 찝찝하시면 좀 피하는 것이 좋겠다. 휴미라는 1일에서 6일까지 배설이 되니까 그 기간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수유를 이제 중단했다가 재개했다가 하는 게 또 쉽지는 않은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임신 중에 이제 예방접종도 중요한데요. 겨울철 독감은 그냥 12주 이후에 일반인들과 똑같이 맞으시면 되고, 주의해야 될 것은 생백신인데, 임신 중에는 접종을 피하고 만약에 접종을 했으면은 4주 뒤에 임신을 계획해야 됩니다. 생백신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균을 우리 몸에다 집어넣어서 그래서 이제 면역력을 더 증진시키는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수두, 홍역, 불거리, 풍진 이런 것들은 이제 임신 계획하고 있으면 빨리 맞고 그 이후에 임신을 계획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쭉 정리를 해보면 임신 준비 중에는 무조건 질병 관리가 1번입니다. 안정된 질병을 유지하시는 게 좋고 6개월 정도 관해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재 대부분의 약제는 임신 중에 사용하여도 무방한 약제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교수님께 한번 주치의 선생님과 한번 상의를 하시고 예방주사도 맞고 임신 중에는 대장내시경 할 수가 없으니까 필요하다면 미리 시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기와 중기에는 그냥 약제 지속을 계속 복용하시고, 그리고 3기, 후기가 되면은 이제 그런 생물학적 제재는 상담하에 끊어보시는 것이 어떨지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산 이후에는 다시 약제를 재개하고 수유도 하시고, 그리고 약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상담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윤종신 씨가 굉장히 유명한 크론병 환자죠. 근데 행복한 가정 유지하고 사시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당시에 이제 단지 질병의 활동성이 있으면 유산, 조산 위험이 높고 질병 또한 임신 중 악화 경향을 보이니까 주의하시고, 그래서 임신 계획이 있으면 항상 상의를 하시고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고 질병이 잘 조절되도록 하는 것이 1번입니다. 약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필요한 약제는 계속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잠깐 좀 보여드리면요. 이제 환자분들 궁금하신 거 인터넷에 자꾸 검색하시게 됩니다. 저만 해도 뭐 궁금한 건 자꾸 인터넷 찾아보게 되는데요. 믿을만 하지 못하고 근거 없는 그런 정보들이 더 많이 뜨는 것 같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에 대해서는. 그래서 조금 참고하면 좋을 만한 그런 질환 정보는 네이버에서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대한장연구학회 검색하시면요. 홈페이지가 바로 연결이 되고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일반인 공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건강정보, 동영상 강의 이런 게 있는데요. 동영상 강의 클릭하시면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이런 동영상들이 쫙 한 섹션당 20분 정도 또 강의들이 다 녹화가 돼 있고요. 이강문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강의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거기 건강정보에 또 보시면 염증성 장질환 환우들을 위한 안심여행 가이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가실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도 있고, 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주제 뭐 임신과 출산 이런 거에 대한 정보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용한 정보가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